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완화 조정 필요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오늘 오전 한국은행 창립 67주년 기념사에서 경제 상황이 더 뚜렷하게 개선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취임 이후 3년여간 줄곧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해왔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벌닷컴 분석 결과 자산 상위 30대 그룹 소속 178개 상장사의 감사 보고서 기준 유보금은 지난 3월 말 기준 691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상장사의 유보금은 지난 2013년 말 557조 7천억 원, 2014년 말 602조 4천억 원, 2015년 말 655조 원, 지난해 말 681조 원 등으로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특히 4대 그룹 상장사 유보금이 146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제작 결함이 확인된 현대 기아차의 12개 차종 24만 대가 결국 강제 리콜되는데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강제 리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 리콜 처분을 통보한 현대 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에 대해 회사 측이 시정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대기 오염 방지 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제네시스와 에쿠스, 허브너트 결함으로 타이어가 빠질 수 있는 모하비 등 12개 차종 24만 대입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가 사상 처음으로 $3,000로 넘어섰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비트코인이 오늘 역대 최고가인 3,012.05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몇몇 비트코인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보다 $40에서 $60나 높게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시아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2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 경신했고요. 코스닥도 올 들어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시작이 좋진 않은 모습입니다. 지속적인 상승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요. 하락이 있는데요. 미국발 악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 증시 중에서 기술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컸고 나스닥 시장이 특히나 타격이 컸던 터라 우리 시장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 목요일로 다가온 FOMC를 앞두고 차익 실현과 사전 대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술주가 많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시총 대형주들을 주로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총주들이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은 FOMC에 많이 달려있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죠. 이번 FOMC 금리 인상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이후에 금리 인상의 점도표, 속도가 관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다시금 나온다면 우리 시장은 다시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인데요. 하반기 직선까지 이제 대비해야 되는 부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어떤 스탠스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될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합니다. 2355.2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1% 하락합니다. 26포인트 이상 낙폭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의 일중 흐름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첫 추경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시간이 되면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면 2373포인트 고점부터 2353포인트까지 20포인트의 지금 낙폭이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꽤나 크고요. 일단은 장 초반에 갭 하락 출발을 했던 코스피 지수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오늘 개인이 강하게 셉니다. 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은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4,762억 원이나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3,000억 원 이상 팔고 있고요. 그동안 쭉 사던 외국인도 1,892억 원이나 팝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투신, 연계금 모든 주체가 골고루 매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상위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기술주들 역시나 IT 관련주들 낙폭이 크고요. 전일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네이버가 90만 원 단숨에 무너지면서 89만 6천 원대까지 빠집니다. 기술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입니다. 역시나 나스닥 쪽에서 타격을 직격으로 받다 보니 우리나라 주식도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하락하고요. 현대차만이 오히려 1.88%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강보합권이고요. 삼성물산은 보합권입니다. 현대모비스 약보합권, 포스코와 삼성생명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위부터 15위는 어떨까요? 신한지주, KB금융 상승하고요. 금융주들 오늘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네요. 그래도 LG화학 하락하고요. SK도 큰 낙폭이 좀 있습니다. SK텔레콤, 경기방어주, 경기민감주죠. 보합권입니다. 이제 코스닥을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64.19포인트, 낙폭이 꽤 큽니다. 670포인트 터치한 게 엊그제였는데 바로 또 670선 내주네요. 1.48%나 낙폭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0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 이내 670포인트 내줬고요. 지금 664.20, 지금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중흐름 보셨고요. 수급주체 좀 다를지 보지만 여전히 개인만이 삽니다. 1389억 원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은 710억 원, 622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총 상위주들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하락하고요. 카카오 하락하고요. 메디톡스, CJNM, 로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하는데 카카오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지금 특허권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들은 잠시 뒤에 저희가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하락 큽니다. 역시나 오늘 기술 IT주들 낙폭이 크고요. 코스닥도 어쩔 수 없습니다. 20만 원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코웨이팜 하락하고요. SFA 마찬가지로 2%대 낙폭, 휴젤, 컴투스 모두 하락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한 종목도 빠짐없이 모두 빠집니다. 11위부터 15위는 어떨까요? 11위부터 15위도 모두 빠집니다. 바이로메드, GS홈쇼핑, 파라다이스, 코롱생명과학, CJ홈쇼핑, 특히나 코롱생명과학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지금 꺾인 분위기고요. 파라다이스도 15,000원대까지 빠지고 CJ홈쇼핑, GS홈쇼핑, 경기방어주들도 역시나 모두 빠지고 바이로메드는 10만 원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1125원 80전, 2원 60전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달러 강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60선도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 빠지고 있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지난 주말 미국 나스닥 증시 급락에서도 보셨겠지만 기술주들이 큰 폭의 하락했다는 점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IT 비중이 높았고 최근 IT 중심으로 상승을 해왔던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식시장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1.7%, LG전자 3.4%,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5%, 여기에 LG이노텍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SDI 같이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5%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 시장은 물론 코스닥 시장에도 부담이 되면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추가 하락이 좀 될 것이냐, 하방 경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일단은 심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한 번 이슈로 인해서 시장 방향성이 바뀔 거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조금씩 컴플리트 되는,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나오곤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좀 단기 급락을 보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가 급락, 유가가 한때는 5% 이상 급락을 하기도 했고, 여기에 IT 업종의 급락, 이런 변수들을 본다면은 최근 시장을 이끌어왔던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위험 자산 곳곳에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 가능성이 내비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상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변화의 초기라는 점에 있어서 추가 반등 시도, 다시 한번 2378 돌파 시도, 2380 돌파 시도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이전과 같은 추세적인 변화, 그리고 2400, 2500으로 가는 추세적인 흐름으로 곧바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영국 총선 결과가 예상과는 다르게 나왔고요. 지금 프랑스 대선이 마크롱 정당이 압승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도 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시차를 두고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등을 기대하고 추세적인 상승을 더 기대하기보다는 하락에 좀 경계하는 시점이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하락 쪽으로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주 대응 전략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저희가 가져갈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코스피가 워낙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빠르게 달려온 만큼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빠르게 달려오는 시장의 흐름에서 갑작스럽게 뛰어내리기보다는 조금 매도 타이밍, 비중 축소 타이밍을 좀 잴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직전 고점권 돌파 시도하다가 곧바로 주저앉았고요. 최근 단기 박스권 한 달 이상의 박스권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키는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0만 원대가 무너진다거나 하면은 비중 축소 움직임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236만 원, 7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매도 타이밍, 비중을 줄이는 타이밍을 좀 늦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펼쳐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FOMC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FOMC 회의 이후 달러화의 방향을 보고 매매 타이밍을 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시점은 추격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보다는 언제 팔까, 어느 시점에 어느 가격대에 팔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반등 시도가 나온다면 시점 고점권에 다가서는 종목들 중심으로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또 몸살을 앓는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FOMC에 눈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FOMC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때요? 금리 인상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점들을 이번 목요일 FOMC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볼까요? 네, 이번에는 그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상보다는 연준이 낸 롤, 경제나 금리 전망 보고서에 관심이 많이 쏠릴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연준 내에서도 매파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용 상황에서 금융 완화를 계속한다면은 잉여 공급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임금이나 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2% 물가 목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해 재차례 금리 인상을 주장할지에 관심이 쏠려 있고요. 하지만 최근 연준 내에서도 비둘기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실업률이 4.3까지 떨어졌지만 평균 시급 상승률은 2.5%에 그쳤습니다. 임금 상승 압력이 낮다는 것은 물가는 억제 목표 2%와 거리가 상당히 먼다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9월이나 12월에도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말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이번에 물가 전망을 하향 조정할지 그리고 점도표상에 2018년도 금리 전망을 낮춰 잡는 멤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 내용을 관심 있게 주목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인데 속도가 좀 느려지고 보유자산 축소에도 변화가 좀 찾아올 것으로 소장님은 예상하십니까?
네, 이번 FOMC 같은 경우에 또 다른 관심사 중에 하나가 FRB가 보유 자산을 어디까지 논의하고 국채와 같이 그 보유한 채권의 상한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어느 타이밍에 종료하느냐에 주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목요일날 발표되는 연준의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FRB 의장의 그 기자회견에서는 금융 정책의 정상화 원칙에 관한 이전보다는 좀 전진된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옐렌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 3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금융 정책의 정상화라는 짐을 다음 그 의장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에 세목 검토를 밝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의 추측 영역으로 남았던 부분에 마지막 퍼즐 조각도 맞춰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5차 금리 인상에 그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임기를 앞둔 옐렌 의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금리와 또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정상화 착수에는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는 이런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그 금융 정상화의 원칙과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12월 13일 양적 완화를 고시하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실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18년도 미국 금융정책이 또 관건인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연준 의장, 부의장 투표권을 가진 임원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좀 기조가 변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내년도 미국 그 금융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기가 제로인 상황인데요. 실업률이 4.3까지 내려갔지만 계속 물가가 안정될지는 여전히 그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그동안의 양적 확대가 축소,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들어갈 경우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그 금융시장의 그 주가 하락이라든지 금리에 미치는 충격이 이전보다 강해졌을 경우에는 보유자산 축소와 관련된 그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내년 6월 이후에는 FRB 의사 7명 중에 5명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명한 의장이라든지 그 부의장 같은 경우가 실제 그 금융과 관련된 이전과 다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금융정책의 연속성도 좀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연준 의장이 6월 14일 3시 30분에 가질 기자회견에서도 2018년도에 금리 인상 지속해 나갈 것이라 밝히겠지만 실현될지 여부는 아직도 그 미지수인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모기지 담보증권이나 재무부증권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할 경우에 말입니다. 채권 시장의 수급 악화가 좀 불볼 듯이 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채권 수익률 상승이 또 이루어지는 이른바 혼란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13년도에도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종료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고요. 달러 강세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 시장의 그 교란윤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그 4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채권 중에서 재무부증권 같은 경우에는 2조 한 4천억 달러, 주택 모기지 담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1조 8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매각에 나선다면은 채권 시장의 수급 악화로 수익률은 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인 것은 미국의 채권 발행 잔액을 보면 시장 규모가 무려 14조 달러에 정도 됩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에 만기 상환 채권이 4,256억 달러인 점을 비교해보면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간 20bp 정도의 느린 속도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미국 국채를 대체할 만한 대체 금융 상품이 없다는 점에서는 하반기에도 중국을 비롯한 해외 자금들이 미국의 단기물 채권 시장으로 서서히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그 단기물 채권 시장과 관련된 수익률 변동 사항에 좀 더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단기물 채권의 수익률 변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와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요일에 FOMC인데 수요일에는 중국의 5월 성장률 지표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확장 국면을 이어가는 성적표 이게 내놓아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지금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5월 무역 통계를 봤을 경우에 수출입 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는데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EU 같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으로 중국의 5월달 수출은 8.7% 늘었고요. 수입도 무려 14.8% 늘었습니다. 소재라든지 원자재 수입 증가로 인해서 5개월 연속 수입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수요일날 발표되는 5월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는 전달보다는 0.1%포인트 정도 하락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10.7%로 전달과 비슷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5년에 한 번 열리는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그 중국 경제의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다만 이런 그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채무 증가라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당대의 이후에는 아무래도 경기 하락 속도가 이전보다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수지, 무역 경기 부분이 또 관건인데 어떻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대중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내수 경기가 좀 화랑을 입으면서 일용품이라든지 내구 소비재 쪽의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국과 관련된 내수 관련 수출 기업들은 그다지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경기 화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가공용 그 원자재라든지 소재 수출도 지금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7개월 연속 대중국 수출이 증가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의 증가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하반기를 전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당국이 당대를 앞두고서 위안화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본 규제 그리고 외환시장의 환정 개입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시 환율 가격 그 산출 경직도 변경하면서 위안화를 안정을 취해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분간 위안화는 1달러에 6.8 위안 전후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대중국 수출 기업들은 채산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점은 올해 대중국 무역 흑자가 월 평균 한 52억 달러 정도로 그쳤는데요. 2013년을 고점으로 해서 서서히 그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수입 제품에 대한 국산화 정책 그리고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이 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수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공급 능력을 확보를 하지 못한다든지 기술 개발에 등한시했을 경우에는 대중국 무역 흑자는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최근에 나타나는 경제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산업도 지금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메리츠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